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우리 같은 사람, 우리나라 정치판 덕에 그나마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두 가지 일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라는 거 우리나라처럼 자주 일어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한번 시간대별로 정리해 볼까요? 먼저 오전부터 갑자기 날라온 소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볼 때에는 조국혁신당 뭐 그렇게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후 무렵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풀었지만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장동혁 대표는 진짜 보수 진영의 명실상부한 적자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문제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이런 문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야. 엄 소장님은 가발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니, 머리를 잘라도 안 자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발은 얼마 자주 하시나 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인데 머리가 안 자라요? 예, 그러니까 제 머리가 또 약간 곱슬이라서 길어도 짧아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왜 곱슬이 나이 들수록 좋아요. 네, 100만 불짜리. 왜냐하면 이 나이 들수록 수치 적어지는데, 아유, 어떤 사람은 파마도 하잖아요. 예, 그 좋은 거예요. 예. 갑자기 머리 수출 왜 얘기하시죠? 아니, 머리를 안 자르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보는데 머리가 자르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릅니다. 아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이제 좀 단식을 제발 그만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그걸 받아들여서 어쨌든 지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자,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 현장을 방문하려고는 뭐 예상을 전혀 못했죠. 예, 저도 진짜 놀랐어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이슈가 너무 많아요. 이슈 덮었다 다시 또 살아나고 계속 이런 식인데. 맞아요. 다시 살아나는 다시 경우도 살아나는 많아요. 건데. 예. 어제 바로 한덕수 전 총리 그 징역형이 23년형이 선고됐는데 예. 그 뉴스 또 오늘 이걸로 덮었어요.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조국 대표에게 합당 제안한 것도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늘은 두 이슈 중에 어떤 거냐. 글쎄 제가 볼 때 말이에요. 합당 이슈가 조금 클 거예요. 좀 크긴 하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장동혁 대표로서는 솔직히 명분이 생긴 겁니다. 적어도 보수의 상징이지. 아직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 당연하죠. 근데 와서 그리고 이제 7일 오늘이 7일째잖아요. 내일은 8일째인데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지금.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진심으로 찾아가서 그만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큰일 나겠다 이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도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 딱 알맞은 시점에 갔다. 가서 장동혁 대표에게 명분을 줬고. 지금 만약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단식 중단 권유가 없으면 그만둘 수도 없고 안 그만둘 수도 없고 민주당의 반응이 여전히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냉담하거든요. 오늘 뭐 홍익표 원내수석 그 정무수석이 오늘은 이제 국회 와서 방문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그것도 모르는 일이었고 아주 지금 장 대표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 대표로서는 명분이 생겼는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과연 이번 지금 단식이 뭘 얻었는가? 저는 일단 많이 얻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당내 결집을 뭐 강성 지지자들의 결집을 엮어냈고 아무튼간에 유승민 전 의원 방문도 했고 여러 지금 다 어쨌든 단식 앞에서 사람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단식 앞에서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이제 명분을 얻고 실리도 얻었는데 이게 전 단기적이다. 이게 본질적인 통합이라든지 본질적으로 장 대표가 깨끗이 이걸 무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결국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명 날짜가 24일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전 제명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퇴원을 해야겠죠. 그쪽은 퇴원하고. 단일 지도체제니까 장정훈 퇴원해야 대표 되겠죠. 있으면 안 시간이 되니까. 좀 24일 못 할 거예요. 아마 예. 이제 며칠 있어야 되고. 그 제명으로 갈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당내 분란 갈등이 여전히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식으로 인했던 당내 통합이라든지 뭔가 쌍특권을 요구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되는데 본질적인 것에서는 역시 크게 얻은 게 많지 않다. 그러나 장 대표로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보수 내에서 나름의 위상을 확보했죠. 그동안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 윤호개인과의 관계 단절을 못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내란 프레임이 엮여 있었는데 저는 그건 계속 되리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장 대표가 당내에서 이제 당분간은 근데 그게 당분간일 겁니다 아마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어제 재판할 때 이거 내란이라고 분명히 법적으로 규정을 졌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란 프레임이 아니라고 얘기할 도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아직 법원의 판결이 안 났다라고 했는데 물론 3심까지 아직 안 났지만 그러니까 빨리 그 정리를 하고 윤호개인과도 이제 어느 정도 단절하겠다. 그렇게 간다면 이 단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역시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명분이나 실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장동혁 대표가 원래 단식에 돌입할 때 사실은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쌍특검을 수용해라. 그러니까 통일교하고 공천원금 특검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을 받아달라.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공식적인 이 두 가지 목표가 사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어렵게 됐다. 이미 깨진 거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여야 회담이 먼저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거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하게 되면 쌍특검에 대한 결정도 당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물 건너갔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 2, 3일 전부터 한소기를 이제 뭐 부착했다가 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건강이 안 좋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단식에 대한 출구 전략이 필요했던 시기다. 그런데 단식장에 찾아갈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사람이 딱 2명. 그러니까 보수는 지금 원로가 없어요. 딱 2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찾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 2명을 빼고는 보수 원로가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쪽에 투항했거나 내지는 이제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단식에 대해서 뭔가 좀 그만두고 건강 챙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시의적절하게 찾아간 것 같고요. 사실 그 단식을 원리 원칙대로 하면 대략 열흘이 이제 그 마지노선이라고 해요. 열흘도 힘들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과거 보면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 때 해봤는데요. 이게 일주일을 조금 넘기면 20대가 단식하는 거하고 50대가 단식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야 학생 때 단식을 안 해봤을 거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 국회 앞에서 텐트 치고 하는 건데 만약에 과거에 뭐 누구라고 제가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사우나도 하고 또 안에 가서 잠도 자고 이렇게 단식하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죠.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걸고 13일 동안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기갑 그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무려 29일이나 해서 최장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2024년에 24일 했죠. 그 전에 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 한 적이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인이 단식을 하게 되면 열흘이 최대 고비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건강이 안 좋다고 건강도 안 좋고 이제 처음으로 단식을 하게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목숨을 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저거한 게 그 일각에선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어제 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익표 정무수석이 사실 우상호 수석도 굉장히 젠틀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 홍익표 수석도 제가 약간 좀 아는데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그런데
결국 정무수석이 안 갔다는 거는 이게 혼자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아무래도 제한적 아니겠어요? 뭐 비서실장도 있고 대통령도 그렇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국회를 방문했는데 갈 줄 알았어요. 가리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어제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간 거 자체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처럼 정무수석의 생각으로는 가고 싶죠. 그리고 이게 정치를 떠나서 사람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쌍특검 요구라든지 뭐 이재명 대통령과 영수회담 요구 이런 거 다 떠나서 말이죠. 당신 그만해라 이제 할 만큼 했다. 당신 생각 충분히 알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러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너무 정치적인 걸 계속 고려하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가면 돼요. 지금 너무 힘든 거 안다. 생각 그냥 정치적 얘기하지 말고 근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청와대의 생각이 아예 국회를 안 갔으면 안 간 다음에 방문을 안 한 것과 국회를 갔는데 거기 단식 현장에 안 갔단 말이에요. 이거 의미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민주당이 대단히 냉담했어요. 이번에. 제가 봐도 단식의 명분치고는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전 여전히 뭐 단식은 끝났다 하더라도,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설령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김성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도 단식했어요. 그때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당 갔었잖아요. 갔어요. 기억이 네, 나고, 네. 기억이 나고. 결국 이제 관철도 시켰고, 네. 특검을. 아무튼 그런데 누가 단식을 하더라도 그건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목숨 건 거니까. 아니, 당연하죠. 그러면서 좀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오늘쯤 만약 오늘도 단식이 계속돼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니 예. 실제로 기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글쎄요. 오늘 갈 예정이었다고 예정이었다고도 그래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도 특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가도 되는 거였죠. 근데 간다고 해서 무슨 장동 대표의 요구사항을 듣는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히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는 건데. 그 걱정을 그말 멋있다. 인간이 인간이 하는 하는 거. 인간 대 인간으로 가서 그렇죠. 장 대표 우리 다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알아 당신 생각 아는데 일단 당신은 그만합시다 우리 협상해 봅시다 이렇게 가고 명분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모든 걸 정치적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피곤하죠. 그런 것들이 한계로 보이는데 아무튼 장 대표로서는 이번에 큰일 하긴 했어요. 했는데 여전히 대단히 제한적이고 제가 자꾸만 제한적이라고 드리는 말씀의 이유는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간단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제 내란에 대한 이른바 12.3 비상계엄 불법계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바꾸면 과거에 YS도 민주화 투쟁하다 신한국당 가서 보수의 원류가 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지금 깊은 뜻이 있는지 신모 원료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형이 아니 죄송합니다. 최 교수님이 막 사적으로 막 단어가 나와. 그 최 교수님이 그 말씀하셔가지고 이 12.3 계엄 자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5년 하면서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그게 무너진 다음에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서 23년형을 선고하면서 이게 내란, 친위 구태타고 내란이라는 것을 그게 형법 85조인가? 87조인가? 이걸 지금 87조인가? 7조. 87조로 들어가지고 쫙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폭동이다. 이건 내란이다. 친위 구태타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논리가 또 무너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그 내에서 강성 세력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원래 보수는 그 법도 잘 지키고 그 법치주의 이 제도에 대한 신뢰 이게 보수의 진짜 가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 단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맞물려서 리더십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리더십을 확고히 좀 굳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식장에 유승민 전 의원이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소장파도 지지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면 일단 이게 분열이 수습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찬탄 만탄이 처음으로 당내 행사에서 결집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2월 19일 다음 달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죠.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그 1심 선고로 보면 이게 원래 15년 구형했는데 23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란의 성격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정을 한 거고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어제 선고는 일종의 윤석열 그 사형 선고에 대한 리빌딩이다. 잠깐만요. 소장님 그래서 2월 19일 날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그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다시 내란 프레임에 갇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지난주 상황이었어요.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구형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예. 상당히 큰 폭으로. 그리고 이제 MBC 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국갤럽도 많이 떨어졌어요. 한국갤럽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주. 네, 지난주.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MBS 조사도 지지율이 빠졌어요. 2%포인트 이 정도 빠졌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3년 선고 이런 일련의 이제 그 과잉된 오바된 사법 처리가 약간의 역풍 기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물론 이제 이것이 국민의힘이 그 내란 프레임을 벗고 또 이제 오는 그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선전한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는 이제 다음 차원의 문제고 또 향후 야권이 어떻게 통합과 또 그 새로운 그 인물들을 발굴해서 선거에 내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판단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다소 무리지만 저는 일련의 이 재판부의 어떤 행태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충성 경쟁이 격화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럴 리는 없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 특검이 지금 그 구형을 되게 많이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되레 더 형량을 올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형량이 과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사법부가 판단한 내란이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제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6시간짜리 내란이고 실제로 12.12 사태나 5.18과 같은 유혈 사태도 없었다. 이건 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게 내란 중요 임무라는 어떤 그 죄형,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주요 임무 종사, 주요 임무 종사 이런 이제 혐의를 받았는데 사실 이게 국무회의의 어떤 그 요건을 맞춘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공직사회를 로봇에 비유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지금 어제 재판부 전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단전 단수 여기에도 관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다퉈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그 23년 선고라는 거는 상당히 과하다. 또 외신에서 이런 문제도 보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2심, 3심을 거쳐서 충분히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감형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감형이 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2023년 12월 3일 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2월 4일 날 제가 그때 당시에 진행하던 그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정치학자의 시각으로 볼 때 분명한 친위 구테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재판부도 친위 구테타에 대해 설명을 좀 상당히 했는데 지금 엄경영 소장님이 그 판결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형 선고를 위한 빌드업이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희 동의하기 좀 어렵고 예. 어렵고 재판부가 어제 그 장시간에 걸친 그 서실쭉했어요. 왜 이게 그렇게 중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냐에 대해서 지금 친위 구테타라는 정의를 분명히 내렸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다라는 거예요. 예. 전두환 때는 그 아래로부터의 내란. 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내란은 더 엄중하게 본 거예요. 권력을 찬탈하려 하는 게 일반적인 내란인데 이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특검이 구형할 때 이제 사형 구형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장기 집권을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특검이 구형할 때. 이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할 때 그랬던 것이고 이건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 합니다만 일단 내란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한 성격 규정의 문제예요. 이제 어제. 그게 가장 핵심인 건데
위로부터 내란이고 특히 이제 80년도에 벌어졌던 일이었고 79년도 11.6대 비상경이 됐다가 80년도 5월 17일 날 24실기에서 전국으로 비상경이 확대돼서 제주도까지. 거기에 비하면 이게 시간이 45년이 흘렀는데 더욱더 엄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80년대 제3세계 국가들이 많이 그런 쿠데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람이 많이 죽었고 지금은 안 죽었기 때문에 위중하지 않다는 시각이 팽배했던 게 사실입니다. 보수층 내에서. 근데 그걸 완전히 어제 배제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말이 조각했던 거였어요. 판사가, 재판부가. 그러므로 더욱더 이게 더 위중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선진국인데 대단히 놀랬고 나라를 완전히 위기의 도가니를 빠뜨릴 뻔했던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계엄이 계몽령이고 경고성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일부 군인들과 어제 그 얘기도 정확하게 했어요. 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과 맨몸으로 막아서는 국민들이 막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판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뭐 관점이 다른 거니까 여러 가지 주장과 견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저도 판사가 분명히 재판부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빌드업한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이진관 판사가 잠깐 발언을 이 설실 멈춘 적이 있어요. 온 국민이 막았다라는 그 말하기 전에 잠깐. 약간 그 표정이 비장해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들, 경찰들, 공무원들, 일부 정치인들이란 말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 들어갔잖아요. 거기 계엄 해제. 그런 것들 이제 얘기한 거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수에 계신 분들도 뭐 전부 진보 보수라는 걸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과도하게 자꾸 이렇게 뭔가 옹호하려 하는 거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런 태도가. 현직 대통령이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무슨 계몽하기 위하고 야당의 그 당시 야당이니까 민주당이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줄탄핵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 입법 폭주 줄탄핵은 맞지만 그거는 정치적 사안이니까 정치적으로 풀었어요. 그건 당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학자로서 신일 교수님이 12월 4일 한 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저도 친위 구테타라고 바로 얘기했어요. 12월 4일 어느 방송 가서 이게 전형적인 친위 구테타다. 이거 뭐 누구나 보면 아는 거였다. 그걸 그렇죠. 어제 재판부가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다시 이제 이 국민의힘 얘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꾸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실리도 그래요. 도대체 이렇게 자꾸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듯한 그런 태도, 애티튜드. 또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이 너무 전 과도하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태도를 견제해서 나오는 게 뭐냐. 정말 그게 신념이고 자신의 철학이라면 할 말이 없는데 장동윤 대표가 정말 그런 것인지 그게 난 납득이 안 가요. 그게. 그래 납득이 안 가니까 이제 단식을 풀었으니 이제는 왜냐면 우리 정치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왜 정상이 아니냐면 이 국민의힘 때문에 그래요. 전 민주당도 잘못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고마서 드릴게요. 잘못 많죠. 예. 지금 지지율 떨어진 것도 전 이 재판량, 이 형량이 높아서가 아니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강성호 의원도 이런 행태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사형 구형 때문에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과도한 극단 세력이 있으면 이쪽이 양극이 또 생겨요. 하나의 극단이 또 다른 극단을 초래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제발 이런 태도를 버려라 제발. 그리고 저기 황교안 대표가 뭐 자유혁신 대표로 나오던데 중국 배경 부정선거론을 현설 그런 것도 그만둬 하고 좀. 왜 그렇게 합니까?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이. 뭐 자기의 생각이니까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보수가 좀 정상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정당 정치도 정상화가 되면 이쪽의 극이 좀 무너지면서 이쪽의 집권 세력의 양극 강성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좀 중도로 좀 오고 이래서 정치가 정상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계속 이슈가 나오고 그 이슈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다시 내란 프레임으로 또 가고 어제 이제 재판부가 정해져 줬으니까 물론 20매 판결을 또 봐야지 알겠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판례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 단식 잘했어요. 좋습니다. 좀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대단히 제한적이고 본질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뿐인 것이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걱정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본류로 돌아가라. 보수의 본류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화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수였지만 원래 이런 보수는 아니잖아요. 90년도에 그 YS 정권 때 한 게 누굽니까? YS 정권이 했던 거예요. 그 전두환, 노태우 다 사형, 구형, 사형 집행, 사형 선고되고 이제 무신형으로 이제 감형이 됐죠. 2심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보수의 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드립니다. 정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다 보면 마치 12.3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저도 계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게 헌법상 규정이라 하더라도 계엄 자체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을 받으려면 저는 최소한 한 가지 계엄에 대한 모의가 좀 필요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모의에 그렇죠. 참가한 것이 필요했다. 그렇죠. 사전에 모의했거나 내지는 12.3 국무회의 당시 10시 반, 10시죠. 10시 그 당시에 9시 반 정도 됐겠네요. 정확히. 그 전에 그 계엄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23년에 이게 23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제가 마치 계엄을 옹호하고 또 뭐 계엄을 잘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계엄이 그러니까 계엄 이제 마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계엄이 내란이냐 친위 구테타냐 그런 성격이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1심 이제 23년을 때렸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계엄 과정에서 그 역할에 따라서 그럼 그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사형이죠. 저는 그런 논리가 지금 숨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계속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임기 취임하고 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1심 선고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게 왜 합리적이지 않냐 이거죠.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2월 19일이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최창렬 교수님, 황교안 대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세요. 예. 경기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신데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하고 2월 19일 또 판결 나오고 이렇게 되면 예.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늘 방문도 하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도 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게 지방선거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어쨌든 그래요. 원론적이기도 하고 실질적이기도 하다고 보는데 제가 하도 저도 이 주장을 많이 해서 저도 말하기가 민망해요. 너무 같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초지일관 적어도 이 계엄에 대해서는 말이죠. 확고해야 돼요. 태도가. 이거 전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보수 진보의 프레임이 거기 개입돼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 보수였습니까? 뭐 진보였습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진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게 실용, 탈진영, 탈이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보수 진보에 묶여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보수 맞죠? 맞아요. 보수의 정통이죠. 보수의 정통. 그럼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고 그렇게 무슨 이념적으로 보수에 치우치지 않았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 사무총장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가면 말이죠. 적어도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사형이 될지 저도 뭐 사형 선고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측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내란이라는 게 규정이 됐어요. 그건 안 바뀔 거라니까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전 그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다 동의하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이 국민의힘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결별하지 않으면 말이죠. 전 지방선거 불리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한테 불리한 요소가 많아요. 지금 뭐 아까 뭐 김병기, 강선우 의원 이거 분명히 불리한 거죠. 전 이재명 후보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떤 이 문제도 뭐 여야 간에 그건 뭐 유불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그야말로 민주당의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으려면 말이죠. 국민의힘이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가장 본질적인 거. 내랑 관련이에요 결국.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거기서 그게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유추키에는 그 이른바 강성 당원들, 강성 지지자들,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의식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윤호경 이들을 빼고 나면 가장 핵심 지층이 없어진다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들이 없어지면 거기 정말 중도 보수, 원천적인 중도 보수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훨씬 퍼센티지는 낮습니다. 예. 그럼 지금 대구 경북은 어려워진다. 대구 경북 놓칠 수 있죠. 대구 경북이 아니요. 그리고 대구 경북도요. 강성 지층이 퍼센테이지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니까요. 네.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그게 참 아쉬워요. 제가 뭐 국민의힘을 걱정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계좌도 아닙니다만
대단히 그게 우려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당 정치 체제가 이게 자체가 자꾸 왜곡된다고요. 제가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강조를 했는가를 그러니까요. 찾아보면 이게 대선 경선 레이스 시작하기 직전부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뜨게 된 이유는 공정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렇죠. 공정은 이념적 가치 중립적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보도 공정이 중요하고 그렇죠. 보수도 공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보수의 뭐를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저도 선뜻 이해는 되기 힘들어요. 네. 저도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잠깐만요. 예. 오늘 MBS 조사 보셨죠? 예. 근데 좋지는 않은데 깜짝 놀랐어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게 47,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게 4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요. 이게 이제 그 야당에 대한 그런 그 워딩 이것이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여당 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냐 권력의 반대쪽에 있다라는 그렇죠,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냐 국민의힘 후보냐 이렇게 질문하면 예.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통계를 쭉 보시면 20대에서 야당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더블이에요. 맞아요. 20대 예. 40 뭐 이렇거든요. 30대도 조금 야당이 많고. 근데 그 2030 유권자 비중이 이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는 이 사람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투표한 사람들의 비중은 20% 초반대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불리하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건 맞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했다 하더라도 그때와 지금은 인구 구조가 많이 달라져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대선 때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분 다 나와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원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성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이게 그 장동혁 대표가 이 단식을 중단했지만 이게 지금 라인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고성국 유튜버, 그리고 이제 전한길 유튜버 이렇게 이제 3자 동맹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아까 말씀하신 친윤 동맹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을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공개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자체 통합 이런 행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 또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이렇게 이제 그 사자 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의힘은 독립군이고 민주당은 이제 연합군인 거죠. 근데 독립군이 되게 말은 좋아요. 아름다운 군대죠. 근데 과거 보면 자율성을 갖고. 독립군이 과거에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을 중단했고 또 이를테면 이제 보수 통합의 계기가 저는 일부 마련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토대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알을 깨고 새로운 형태의 연대나 연합전선을 만들어내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강성당원들이 그걸 반대하면 지도부가 강성당원들을 설득을 하든지 뭐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쉬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사자 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대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합당하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아마 그 조국 대표는 뭔가 그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얘기 없이 어제 말씀하세요. 얘기 없이 그렇게 제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주당 내 공감대를 거치는 작업은 안 한 것 같아요. 그지 정청래 대표가 어제 홍익표 대표가 홍익표 수석이 만났잖아요. 그때도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지금 1인 1표제 문제가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저희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명이십니까? 그 대단히 언중유골이거든요. 보통 응담성 진담이에요. 완전 진담이죠. 일종의 경고성이에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죠. 이거 같이 나 싫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적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명이십니까? 당신 똑바로 하시오 그 얘기예요. 그게 농담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맞아요. 바로 이제 뭐 제가 친청이고 친청이라고 친청화 됩니다. 이렇게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 1인 1표제 추진하긴 추진하는데 뭐 다들 이제 통과될 거라고 예상들은 하더라고요. 1인 1표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친명이다, 친 이재명 대통령이다, 친 정청래다라는 게 또 전선이 형성돼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당내. 그 최고위원들 분명히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성윤 의원과 강덕구 의원 얘기 전혀 다르다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런 것도 의식한 것 같고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조국 대표로서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죠. 유불리를 따져보겠죠. 친문의 뭐 적통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친명은 아무래도 줄 수밖에 줄수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으로 그러는데 여당 여권 내에서 아마 이거 대단히 미묘할 겁니다. 아마 지금 조국 대표의 합류에 대해서 청와대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아주 이것도 청와대는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여당으로 네. 이건 여당이에요. 독립군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국민의힘이 독립군이다. 물론 비유지만 대한민국 옛날 독립군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아이 근데요.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얘기한 게 1인 1표제 하면서 당원 주권을 글쎄요.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합당이라는 건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건데 거예요.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요. 당원들의 의사 안 물어보고 원내 지도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야 특이하대요. 이게 네. 그렇게 급한 일인가? 근데 그 독립군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정적으로 독립군을 응원하는데요. 다만 이제 독립군이 연합군하고 싸울 때 화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화력 보충을 좀 연합군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연합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쪽이 독립군 독일. 근데 이쪽도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연합을 동맹을 했었죠. 맺었잖아요. 네. 동맹. 삼국 동맹 네. 있었어요. 네,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 일련의 과정을 그러니까 꼼꼼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저께 얘기입니다. 그게 반명이세요? 이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 저도 농담 아니라고 봅니다. 맞아요, 농담 예를 아니에요. 들어서 이제 신 교수님한테 반명이세요? 그럼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아팠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픈 사람이 왜 오늘 갑자기 근데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제 정청래하고 조국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반명이십니까?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이제 그 대비를 시작한 거다.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대비냐면 당권과 대권을 놓고 청조연대와 명김연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은 김민석인가요? 그렇습니다. 청조면 뭐냐면 정청래하고 조국 그리고 명김은 이재명과 김민석 총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자가 민주당의 당권 대권을 놓고 지금 맞붙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지금 이제 그 차기 주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민주당 쪽은 이제 2강 1중 구도입니다. 2강이 누구냐면 김 총리하고 조국이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주로 이제 40대하고 5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과 연대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민석 총리하고 이렇게 그 싸울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대놓고 막 싸우진 못하겠죠. 어쨌든 이런 구도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압승하게 되면 당대표에 다시 그 8월달 올해 8월달에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 다시 있거든요. 여기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신임을 받게 되면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권 내 그 파워 구도가 미묘하게 이렇게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합당을 제안한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얘기라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반명이십니까에 대한 충격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현재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이고, 서서히 10% 권력이 이게 단순히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그렇죠. 거예요, 아니, 지금. 집권 네, 지금 초기예요. 얼마 전 1년도 근데 안 지금 됐는데. 계속 뭐 친청, 친명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안 했잖아요, 정치. 그렇죠. 또 안 하고, 그 무슨 법안 문제도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니까 바로 이제 내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국 대표와 이제 그 연대를 선언한 건데, 이 부분도 청와대에 이게 권력의 생리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력은 막강한 건데 이거 너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제 저는 그 엄수장님 그 분석에 동의해요. 지금 지방선거 이기면은 일단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8월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 1인 1표제까지 되면 이제 당대표로 가는 건데
김민석 총리의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대단히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에서 그렇고 김민석 총리가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안 가고 이제 대표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청와대와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당을 장악해 나가는 이런 그림인데 지금 그건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조국 대표와 대안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여권 내에서의 뭐 권력 투쟁이라고 명시적으로 정의 내리기 너무 이르긴 한데 분명히 그런 조짐이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거에서 이기면이라고 그러셨죠? 예? 자,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합당했을 때 승산이 올라간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꼭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이미 민주당이 지금 우세한 네, 그렇죠. 국면이죠. 네. 그러니까 작년 근데 말만 그걸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좀 갉아먹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에는 여야가 팽팽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 있어요. 네. 앞서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조국 심판론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죠. 네. 예를 들어서- 공정에 관한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거죠. 네,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이제 전재수 지역구에 나오고 네. 전재수는 부산시장 출마하고 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나간다면 이를테면 이제 조국 심판론으로 선거를 끌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할지는 좀 미지수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잠복돼 있어요. 그리고 거역 견제론이 있는데 합당하게 되면 거역 견제론을 이렇게 부추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위험성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이 너무 이게 약하니까 저는 그 정도는 뭉개고 나가자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국 대표를 공천할 수 있어요. 당선할 수 있는 스윙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평택을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재보궐 지역으로. 또 이제 여러 군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하남이나 앞으로 생길 때 좀 있을 화성이나 거예요. 꽤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조국 대표를 공천하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조국이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 누구 힘이 커지겠어요? 정청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역학구도가 상당히 이제 스며져 있고 이것이 청와대를 좀 불편하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청와대 오전에 청와대 입장 뭐였냐면 우린 몰랐다잖아요. 아니 그러고 뭐 당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왔는데 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오후에는 약간 이제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아 사전에 통보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되게 기분 나쁜데 또 이게 또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한 발 물러서자.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저는 권력이라는 게 대통령 권력이 아무리 시퍼렇게 살아 있더라도 밑에서는 움직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그 핵심 지지 기반은 비민주당 반보수가 특징인 40대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 이때를 거치면서 586이 결합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86은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대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 거죠. 짱돌 하나가. 저는 이제 그런 관계다,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조국 혁신당이 저는 나왔다면? 별로 도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국 혁신당의 그 지금 기조는 분명히 검찰 개혁도 굉장히 강성으로 가는 거고, 그 조국 대표가 별로 이렇게 민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계속 검찰 개혁이고 강성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세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건 어쨌든 실용, 뭐 탈이념, 탈진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조국이라는 강성 세력이 들어가면 민주당이 지금 뭔가 중도로 뭔가 확장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중도 보수 인사 자꾸 영입하려 하는 것이고 이해운 후보자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거기 조국 대표가 결합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향하고 좀 어긋나요. 그러니까 지금 엄 소장님 말씀처럼 정청래 대표로서는 정치적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만약 조국 대표가 배지를 달면 정청래한테 반드시 유리만 하냐. 조국이 보통 조국이 아니잖아요. 배지까지 달아놨을 때.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건 조국 대표가 기다렸던 거를 선물하는 것 같아요. 그건 썩 그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에게도 그렇고 민주당에게도 그렇고 말이죠. 청와대는 분명히 별로 달갑지 않을 거는 확실하고. 사실 이건 여러 가지 너무 1인 1표제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주도권 잡으려고 던진 것 같은데 조국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뭐 당원의 의지를 모아보겠다 그러는데 너무 이미 좋은 무서워가지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회동에서 합의 본 거죠. 본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죠. 이게 물릴 수는 없나요? 만일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반발이 심하면 나오면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반발이 나오긴 하는데요.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가 또 당원 투표잖아요. 그래서 당원 당원, 투표하면 또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지층은 서로 중복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라는 일단 명분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당원 투표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조국 대표가 어떻게 됐던 우리는 사법부를 신뢰해야 되니까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면 최종 판결이 입시 비리로 감옥에 그렇죠.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20대들이나 학부형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공정에 관한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40대가 주력 부대라 그랬는데 40대가 그러니까 학부형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50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40대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조국을 지지하던 40대가 일부는 이제 50대가 됐죠. 뭐 세대는 어쨌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건데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2030도 저는 남자들한테는 상당히 남자들한테는 상당히 이렇게 비토 정서, 거부 정서를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꼭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현재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만약에 둘이 어차피 싸워요. 네,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뭐 역할 분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선에다 지는 사람이 총리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충분히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두 사람 앞에 있는 바로 눈앞에 이를테면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장 문제가 되겠죠. 저는 이제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이쪽에서 합하면 보수 진영도 위기감에 의해서 합당을 하는 거, 이 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개혁신당하고 이게 나올 예? 수 있죠. 만약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것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조국당하고 조국 대표의 그 당하고 합당하는 거면 국민의힘도 유리해요. 이거 합당으로만 본다면 개혁신당에 들어가는 게.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는 게 그게 유리하지 않다고요. 예.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따져보면 말이죠. 아까 신 교수님 말씀처럼 그 공정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소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조국 대표 많이 합당하고 같이 다니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조국 대표에게 합당 제안한 게 글쎄 얼마나 더 동력을 받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예. 개혁신당 합당이요? 네. 저는 이제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려면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전망이 좋지 않으면 합당이 어렵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어제 오늘 뭐 계속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그 쌍특검을 놓고 공동 투쟁 내지는 공동 전선을 형성할 거지만 이게 그 선거 연대는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당이 되려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쉽게 말해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확실히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 전당대회 같은 거를 두고 이준석 대표의 뭐 당대표 가능성이 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혁명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합당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계엄이나 탄핵 강이라는 거, 뭐 계엄의 바다건 뭐 강이건 그 물을 안 건너면 이준석 대표가 합당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걸 합당에 갈 이유가 없죠. 이번에 이제 단식 국면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어느 정도 연대하는 걸 보여줬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그 계엄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자신이 거기에 합당할 하등의 유인을 못 느끼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가 네. 그게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제명한다라고 가정했을 땐 그 빈자리를 메꿀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강성이니까 지금. 네. 그게 이제 대안이 유승민, 이준석인데 그런 차원에서 뭐 없을까요? 유승민 전 대표가 이대로 계속 장 대표의 이 생각이 더 굳어질 수 있죠. 이번에 또 이제 단식을 통해서 더 지지가 결집되고 당내 리더십이 더 확립이 되면 분명하니까 더 강고해진다면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거기 합세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단식 현장 찾아간 건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지사 출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분위기가 안 좋으면 출마할 이유가 없죠. 저는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재편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이어갈까라고 보는데요. 이 점이 이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최대 난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공정 얘기 나오니까 또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이해운 전 의원 저 청문회가 내일 있죠. 내일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아는 기자들하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좀 아까 전화가 왔어요. 네. 거기 가야 된다고. 그 내일 청문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제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단 청문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전 자꾸 그 뉘앙스가 뭐냐면 청문회 끝나면 내가 그냥 알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자꾸 알아서 들려가지고 안 하겠다 하겠다 이명.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어요. 어제 뉘앙스 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런 거 느꼈는데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게 분명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예,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렵다.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뒤에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듣기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우리가 모셔온 분이니까 청문회 들어보자. 청문회까지는 해야 돼. 들어보자. 자꾸 청문회까지는 하거든요. 제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실종이잖아요. 그야말로. 이해운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얻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그야말로 속된 걸 난리가 안 났으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면 되죠. 그리고 설령 이해운 후보자의 흥결이 좀 있다 손치더라도 근데 이게 그 정도 좀 넘고 있다고요. 임계를 넘고 있고 그리고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적합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제가 봐도 그리고 청문회를 일단 하는 게 좋아요. 왜 하는 게 좋냐면 해야지 이해운 후보자를 거부할 명분이 생긴다고요. 만약 청문회 안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명분이 생겨요. 이재명 대통령이 역설적으로. 그 청문회 결정이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안 좋아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할까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게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쪽으로 청와대 여야가 다 심정을 굳혔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도 중에 죄송한데 네. 이해운 전 의원이 자진 사퇴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버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저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 신년 회견을 쭉 이렇게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워딩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반대가 많다 이런 말도 했고 그리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말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이게 나는 임명하기 싫다 이거를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민주당이 읽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료 제출을 전제 조건으로 한 거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는 뭐냐면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청문회 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3자가 있잖아요. 청와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이 3자가 전부 다 탐탁치 않게 탐탁치 않게 여기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너 빨리 그만둬 이런 입장을 이미 정한 거예요. 묵계적으로.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명 처리를 하면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거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가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운 후보자는 지금까지 보면 난 죽어도 안 나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지명 처리해.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청문회는 뻔합니다. 다 이재명 때리기, 이해운 때리기로 갑니다. 이걸 민주적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 대통령하고 장관 지명차고 이게 민주적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자진 사퇴 쪽으로 얘기를 하면 자진 사퇴 할 수밖에 없어요. 힘겨루기 말이 안 됩니다. 다 자진 사퇴라는 게 청와대가 시키는 거예요, 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일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재경부가 25명이에요. 근데 네. 야당이 10명이고 여당이 1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그래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당이 한 3명만 이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죠. 지명 처리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거 하여간 내일 내일 저도 좀 봐야 되는데 오전에 약속이 있어 이거 못 보는데 그러니까 내일은 오전부터 할 가능성이 높네요. 엄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왜냐하면은 여야가 싸우느라고 오전은 그대로 보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자료가 이제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왔다는데
그 자료도 부실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여당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야당만 떠들면서 곧바로 시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료 내놓으라 마라 이러면서 정해 뭐 또 하고 오전 정해 갈 속계를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뭐 내일 12시 넘길 가능성이 있죠. 저는 천하람 의원 우리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천하람 의원이 갖고 있다는 그 비망동 그거 자기가 분명히 청문회 때 공개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제일 궁금은 해요. 어떻게 되는 이슈가 건지. 너무 많아요. 우리 이슈가 너무 많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치 이슈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아 참 친명 비명 그 문제에서 친명 비명이 아니라 친명 친청 문제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요 장경태 의원하고 최민희 의원 두 사람을 이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네. 이거를 또 그런 갈등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장경태 의원과 최민희 의원 좀 강성이잖아요. 좀 청 쪽에 이제 예. 그 이미지가 강한 분인데 난 그것도 수위 조절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계속 이제 친청에 대한 그런 견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화답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문제도 사실은 최민희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대단히 개성이 강한 의원이잖아요. 성격이 뚜렷한 정체성이 확실한 의원이에요. 개파색이 강한 의원이기 때문에 그 윤리심판원에서 완전히 없는 걸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현 상태에서. 네. 저는 장경태 의원과 최민희 의원은요 두 사람 다 저는 친명이자 친청이다. 그렇게 따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강경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건 높다. 강선우 의원을 구속하게 되면 그다음 곧바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한테 이제 그 경찰에 타깃이 간다고 봅니다. 말씀도 죄송한데 김경 서울시 의원의 또 다른 돈을 받았다는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현역 의원 중에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 장경태, 최민희 그거는 의원이 추측입니다. 추측. 그러니까 완전 추측이죠. 추측인데 어쨌든 이 미묘한 시점에서 윤리심판원이 직권조사에 나선 거잖아요. 그러면 강선우, 김병기하고 이어지는 어떤 이 팩트를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친명 친청 관계는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진 그 않습니다. 장경태 최민희 의원이 뭔가 비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뭐 비리가 아니고 이제 아니고 조사를 해봐야 조사해봐야 되는데 되는 이제 결혼식 때 뭐 좀 그거. 그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도 그건 뭐 지역구 비리라고 의원이고 보기 힘들고. 예. 오랫동안 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천원금이라든지 뭐 저기 등등. 강소 의원과 같은 비슷한 문제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보시면 그렇게 돼요. 봅니다. 그건 어쨌든 추측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그 저걸 하시고요. 그래서 근데 그 강선우 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강선우 의원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들이 꽤 저는 되더라고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고 경찰이 아마 검찰이 청구할 겁니다. 청구하면은 국회에서 당연히 체포동의안 가결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계속 이 증거 인멸이나 이런 우려가 높고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이게 원래 진술밖에 없는데 지금 김경시 의원의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잖아요. 지금 두 사람의 진술은 점점 이렇게 좁혀져요. 김경하고 남모 그 같이 비슷해요. 사무국장 요건 이렇게 좁혀지는데 강선우 의원만 여기 있는 꼴이거든요. 이거 구속 가능성이 그리고 높아요. 그리고 이제 공천원금 특검을 뭉개려면 저는 구속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전 근데 그 공천원금 특검은 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들이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2004년이거든 공감위원 할 때 나한테 15억 갖고 온 중진의원 있다. 그러더니 뭐 어디 구청장 나가겠다고 또 누구는 뭐 얼마나 갖고 이 얘기를 자기 SNS에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럼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점점 더 궁금해지죠. 그 공천원금에 대해서 지금 국민 여론은 하자는 쪽이 더 높아요. 그건 진짜 좀 명명백백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은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뭉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 수사가 계속 이제 보강을 하고 이러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근데 그 수사 대상이라는 건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선욱만 국한한 건데 특검은 보편적으로 아마 까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쪽으로 여론이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약간 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참 모르는데 아유 정경, 정교 물리, 정교 유착도 한번 다 까보자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것도 네, 김경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한번 까봐야 돼요. 네. 그런 거나 그 논리로 하면 공천도 다 같이 까보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진짜 있잖아요. 요새는 뭐 매일매일 하루가 새롭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게 주말까지 춥다고 합니다. 아유, 좀 그만 추웠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밖에 나가서 걸어갈 때면은 정말 어디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춥죠. 저희 방송 내일은 없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니까요. 여러분 모쪼록 주말 잘 보내시고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